어떤 아침은 공기부터 다르다. 햇살이 창가에 들기 전부터 뭔가 감겨오는 듯한 기분. 그날이 그랬다. 안개는 아직 골목을 떠나지 않았고 마당에 감나무 잎은 이슬을 머금고 반짝였다. 나는 엄마와 계부, 강현석 씨와 함께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한옥에 산다. 엄마는 읍내 한의원에서 일하고 현석 아저씨는 전기와 목공 일을 모두 아는 동네 장인이다. 우린 그를 그냥 현석 아저씨라고 불렀지만 엄마가 없을 땐 이상하게 그 호칭이 멀게 느껴졌다. 나는 20살이 되었다. 긴 흑발을 늘어뜨리고 눈 밑에 작은 점이 있는 얼굴. 화장은 거의 하지 않고 맑은 립밤만 바른다. 그날도 그랬다. 야은 아이보리색 린넨 원피스를 입고 발목엔 조그마한 매듭 실팔찌를 감았다. 그건 몇 해 전 현석 아저씨가 전통시장 구석에서 사준 것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걸 차고 다녔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싱크대 밑에 쪼그려 앉아 고무장갑 없이 파이프를 고치고 있었다. 소매는 거쳐 있었고 팔에는 옅은 기름 자국이 번져 있었다. 여름의 아침은 이미 덥고 창문은 활짝 열려 바람이 천천히 살결을 건드렸다. 도와줄까요? 나는 작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이거 좀 잡아봐요. 손 미끄러지지 않게. 그의 눈은 맑았고 웃는 입꼬리엔 어른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싱크대 문짝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날 점심 무렵 그는 뒷마당 우물 옆 낡은 수도관을 손보고 있었다. 나는 복숭아차를 들고 슬리퍼를 끌며 따라 나갔다. 햇살에 그의 팔과 목덜미가 익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걸 바라보다 불쑥 말했다. 혼자서 다 하시려고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도움 필요하면 부르려고 했죠. 그의 말투는 항상 부드럽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내 마음은 그 무게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3일간 집을 비웠다. 나는 야은 트레이닝 원피스를 입고 거실을 어슬렁거렸다. 머리를 느슨하게 묶었는데 자꾸 흘러내렸다. 현석 아저씨는 창고에서 낡은 도구함을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작은 찻잔을 들고 다가갔다. 이 안에 몇 년치 먼지가 있네요. 내 말에 그는 피식 웃었다. 그 먼지 좀 나눠줄래요? 나는 나무 상자 위에 올라서서 높은 선반에 손을 뻗었고 그는 허리를 숙여 내 허리를 가볍게 붙잡았다. 손길은 단단했지만 서두르지 않았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깊게 스며들었다. 빛은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먼지는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그 순간 시간마저 느리게 흐른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았다. 그는 바닥에 앉았고 나는 소파 끝에 앉았다. 거리라고 하기엔 가까웠지만 그 거리엔 수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전등이 깜빡거렸다. 그가 전구를 교체하려다 손가락을 살짝 베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고 거즈로 감쌌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낮게 말했다. 손이 정말 크네요. 든든하고. 말을 끝내자마자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런 말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 말은 내 안에 천천히 퍼졌고 나는 그날 밤 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엄마가 떠난 둘째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일찍 깼지만 창밖 풍경은 어딘가 달랐다. 밤새 내린 비에 마당의 벽돌길은 진흙처럼 부드러워졌고 대나무 발이 달린 대문은 눅눅이 젖어 있었다. 나는 연한 회색의 실크 로브를 걸쳤다.
피부에 닿을 때마다 살짝 차가운 감촉이 들었다. 머리는 헝클어진 채로 자연스럽게 묶었고 발목에는 여전히 실팔찌. 그건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표시 같았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다. 주방에 가니 현석 아저씨는 반팔 티셔츠 위에 면 조끼를 걸친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잠을 설쳤나 봐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잠시 시선이 멈췄다. 아니야, 그냥 비 오는 소리에 좀 일찍 깼어. 그가 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 담긴 뭔가 설명되지 않은 것을 느꼈다. 점심 무렵, 그는 낡은 장롱의 경첩을 손보고 있었다. 나는 팔꿈치가 드러나는 슬림한 블라우스와 가벼운 스커트를 입은 채 그 옆에 앉았다. 뭔가 도움이 필요할까 하는 척하면서 그저 그의 움직임을 보고 싶었다. 잡아줄게요. 그 문짝. 말하면서 손을 뻗었고 그와 동시에 그의 손등과 내 손목이 닿았다. 우린 동시에 시선을 들었고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가 살짝 웃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일이 빨리 끝나네. 그날 저녁 나는 그가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였다. 책에서 본 레시피를 참고해서 된장 대신 된장과 들깨가루를 섞었고 직접 다듬은 채소를 넣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맛이 깊네. 너 어디서 배운 거야? 그냥 보고 느끼는 거죠. 나름. 나는 대답하며 웃었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밤이 깊어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나는 한복의 영향을 받은 현대적인 스타일의 파자마를 입었다. 상의는 얇고 부드러운 면이었고 하의는 무릎 위로 살짝 올라오는 길이. 소매 끝엔 작은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매화꽃. 그 자수를 현석 아저씨가 잠깐 손가락으로 스쳤던 순간이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나는 그날 밤 아무 이유 없이 마당으로 나갔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땅은 아직 젖어 있었다. 그는 창고 쪽에서 나무 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 말에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비 오는 밤은 이상하게 사람을 말 많게 만들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말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는 다가와 내 앞에 섰다. 이건 말해도 되나 고민했는데. 그는 말을 멈췄고 나는 조용히 기다렸다. 넌 요즘 많이 변했어. 그게 싫어요? 내 질문에 그는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좋아서 겁이 나. 순간 우리 사이엔 말보다 더 짙은 공기가 흘렀다. 바람도 멎은 듯했고 시간도 멈춘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눈을 감은 채 속삭였.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장맛비가 내렸다. 창밖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대숲 사이로 흐르는 바람이 처마 끝을 울렸다. 나는 얇은 민트색 리넨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등은 부드럽게 드러나 있었고 허리는 살짝 조여지는 형태. 머리는 반묶음으로 올렸고 뒤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발에는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 젖은 마룻바닥을 따라 조용히 걷는 내 발소리가 마치 숨소리 같았다. 현석 아저씨는 거실에 앉아 우산을 말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비에 젖어 다소 흐트러져 있었고 반팔 셔츠는 어깨에 붙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 앞에 앉아 차를 따랐다. 찻잔 사이로 피어나는 증기, 두 사람 사이로 흐르는 침묵,
그 모든 것이 묘하게 깊고 진했다. 이런 날씨엔 뭐가 떠올라요? 내 질문에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였다. 옛날 시골 할머니 댁, 비 오면 꼭 누룽지에 김치 얹어 먹었지. 지금도 그렇게 해줘요? 나는 작게 웃으며 물었다. 그럼. 넌 비 오면 뭐가 생각나?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방 안에 갇힌 것 같지만 이상하게 밖보다 더 넓은 기분. 그런 감정이요.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날의 침묵은 이미 그 자체로 고백이었다.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저녁 무렵 그는 오래된 라디오를 고치러 다락방에 올랐다. 나는 그를 따라 올라갔다. 작은 공간, 낮은 천장, 나무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라디오 안쪽을 들여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조용하지만 집중력이 넘쳤다. 이거 고치면 뭐 틀어줄 건가요? 나는 뒤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뭐 듣고 싶은데? 그냥. 예전 노래요. 사람 목소리가 찢어질 듯한 그 시절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도 그런 게 좋아. 나는 그 뒤에서 조용히 다가갔다. 손끝으로 그의 셔츠 자락을 살짝 잡았다. 그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도 가만히 있었다. 아저씨는 나 피하지 않잖아요.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근데 붙지도 않죠.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말했다. 붙는 순간 난 널 놓게 될까 봐 겁나. 그 말에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척?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다. 세게도 약하지도 않게. 지금의 넌 너무 위험해. 그런데 나도 이제 멈출 자신이 없어. 초승달. 그날 밤 나는 일부러 문을 닫지 않고 침대에 누웠다. 야른 실크 이불 하나만 덮고 창문은 열어둔 채 빗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마음속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했다. 비가 그친 아침, 창문 밖으로 햇살이 처음으로 다시 들어왔다. 나는 야른 크림색 슬립 드레스를 입고 창가에 섰다. 이 드레스는 몸에 자연스럽게 감겼고 어깨끈은 고의적으로 한쪽이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머리는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두었으며 발목엔 여전히 그 실팔찌. 그게 이상하게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현석 아저씨는 마당에서 자전거 바퀴를 고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 못해 마당으로 내려갔다. 그거 또 고장 났어요? 그는 나를 보고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해서. 저도요. 나는 대답했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만 나니까. 그는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옆에 앉았다. 내 치맛자락이 풀에 젖었고 햇빛은 우리 머리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다. 구름. 점심엔 내가 된장국을 다시 끓였다. 엄마의 방식 말고 내가 기억하는 그가 좋아했던 그 방법으로. 감자와 두부는 작게 썰었고 애호박은 얇게 저며 넣었다. 식탁 위엔 작은 백자 그릇들과 나무 젓가락, 두 사람이었지만 정성껏 차렸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이렇게 계속 있어도 돼?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지금이요? 아님. 우리 둘이요? 그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나는 조용히 다시 물었다. 아저씨, 저. 싫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래서 더 무섭지. 널 좋아하게 된다는 게. 그 말은 부드럽고 단단했다.
마치 별인 칼날처럼. 늦은 오후, 나는 작은 목재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다. 땀이 살짝 맺힌 이마와 붉어진 귀끝, 흘러내린 옷깃. 나는 옅은 핑크빛 틴트를 입술에 두드려 바르고 손가락으로 향수를 발목에 문질렀다. 자몽과 삼나무 향이 섞인 가벼운 향. 거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울 너머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내가 그 선을 넘을지도 몰라요. 밤이 되었고 그는 창고에서 오래된 전등을 고치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갔다. 불빛이 어두워요. 그가 말했다. 내가 들고 있을게요. 내가 대답했다. 그 순간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 내 가슴이 그의 팔에 닿았고 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나는 한 발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도망은 싫어요. 그는 내 눈을 보지 않고 말했다. 그럼 기다려줘. 아직 난 그게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물방울. 그날 밤 내 방에 들어온 건 바람이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이어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는 문에 기대어 나를 보았다. 나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의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럼 버티지 말아요. 우리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는 내 뺨을 쓰다듬으려다 손을 거두었다. 이건 내 욕심일까 봐. 나는 그 손을 붙잡았다. 그럼 우리 둘 다 욕심이에요. 공평하죠. 세 번째 밤이었다.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하동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엔 무언가 예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새벽녘에 깼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긴 어둠 속에서 야은 세틴 소재의 누드톤 잠옷 위에 남색 가디건을 걸쳐 입고 마당으로 나섰다. 현석 아저씨는 이미 깨어 있었고 작은 작업대에 앉아 묵묵히 손에 드라이버를 쥔 채 무언가를 분해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다. 요즘 작업이 많네요. 내 말에 그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멈추면 생각이 많아져서. 그럼 난 방해일까요? 그는 드디어 나를 바라봤다. 아니, 넌 생각 자체야.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같은 무게를 느꼈다. 말로는 담지 못할 어떤 감정의 무게.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이상은 건너지 않았다. 아직은. 뿌연 도시.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읍내에 다녀왔다. 그는 검은색 단정한 셔츠를 입었고 나는 얇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살짝 퍼지는 스커트를 입었다. 가는 길 내내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손끝이 스치는 순간마다, 시선이 겹쳐지는 찰나마다. 그는 도서관 앞에서 잠시 멈춰 나를 바라봤다.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 저도요. 그럼 나중에 지금을 후회하게 될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 좋고 아저씨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진짜라고 느껴져요. 소포. 저녁. 엄마가 내일 돌아온다는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 반찬 사가지고 갈게. 현석 아저씨는 말없이 그 메시지를 내 눈에서 읽었다. 우린 둘 다 무언가가 끝나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안은 고요했고 책상 위엔 그가 정리해둔 사진기 부품들과 나무 손잡이, 유리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무슨 작업하세요? 내 물음에 그는 말없이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내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이면 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그럴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나는 되물었다. 그럼 우린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반짝반짝. 그 밤의 공기는 두터웠고 어둠은 부드러웠다. 나는 그와 함께 숨을 쉬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행위도 없이, 그저 같은 공간에서. 하지만 새벽녘. 그는 없었다. 작업실 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에는 깔끔하게 접힌 메모 하나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메모를 펼쳤다.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라서 더 조심하고 싶었어. 너라서 더 멀어져야 했어. 하지만 이건 내 거야. 내가 잊지 않았으면 해서. 나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예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작은 브로치가 있었다. 은색 나비 모양, 그가 시장에서 몰래 사두었던 것. 그리고 상자 안쪽, 천 아래엔 열쇠 하나. 조금 다른 가정용 작은 금속 열쇠. 어디에 쓰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초승달.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 잠에 들었다. 창밖의 대숲은 바람에 흔들렸고 창틀에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가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에 그 열쇠를 쥔 채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돌아올 거죠? 아저씨.